여러분 반갑습니다. 1학년 도덕을 담당하는 이수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모두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지 않아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거나 또는 다른 무언가를 하기가 매우 불편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서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음,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실질적인 도덕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비록 온라인상으로 하는 수업이지만 평소 때 교실상에서 하던 수업처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도덕의 의미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도덕이라고 함은 지난 시간에 한자로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이듯이 길도에 덕덕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덕이라는 의미는 덕으로 가는 길, 선행으로 가는 길, 또는 올바른 길, 또는 바른 생활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옳고 그름, 참과 거짓, 선과 악,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우리가 좀 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배우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러다 보니 실천이 매우 중요함을 지난 시간에 강조드렸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지난 주 동안에 한 주 동안 이 도덕의 의미를 듣고 난 뒤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실천을 했는지 혹시 한번 돌아볼까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분명 한 것이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도덕을 좀 더 도덕스럽게 그리고 도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냥 흘려만 듣지 말고 실제로 그 내용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아주 사소하지만 한 가지라도 실천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더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준다면 앞으로의 도덕 시간이 좀 더 알차고 보람 있는 수업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도덕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천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마지막에 퀴즈 내용이 나오겠지만 역시나 실천과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자세를 한 주 동안 또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도덕 첫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퀴즈 문제로 나갔고 여러분들이 이제 게시판에 관련 답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도덕 시간에 반드시 배워야 할 주제가 있다면 한 가지를 선정해서 그 이유와 함께 이야기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그 내용들을 선생님이 찬찬히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퀴즈 1번에 대한 답에서 배워야 할 주제들을 적어준 것을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도덕 시간에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마 유치원 때 또는 초등학교 때까지 도덕 시간에 배운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이거 정도는 이거 하나는 정말 지켜줘야 한다 또는 지켜야 한다 이것만은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도덕 시간에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존중, 사랑, 배려, 공경, 공감, 예의, 차별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 도덕 시간에 배우게 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각자가 지켜준다면 아마 우리가 사는 사회는 훨씬 더 사람 살기가 훨씬 좋은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도덕 여기에서 한 가지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은 1년 또는 중학교 2학년에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도덕 시간에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덕 시간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우리 책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덕 시간에 배워야 한다고 얘기했던 그 주제들을 큰 틀로 나누면 아마 이런 게 될 겁니다. 우선 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는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다른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 시간에는 내가 해야 할 것들, 내가 배워야 할 것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을 첫 번째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 나에 대해서 알고 나면 그 다음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은 바로 두 번째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웠다면 그걸 바탕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그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 우정, 그리고 이성 친구,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그 다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세 번째,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나를 알고 남을 알고 났으면 이제 우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알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 사회와 공동체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올바른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여기까지의 관계가 1학년 도덕 시간에 배우게 될 주제고요. 큰 틀로 나와 있는 주제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덕 시간에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는 큰 틀을 바탕으로 모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2학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나중에는 2학년 때는 사회 공동체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자연과의 관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배우게 될 도덕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덕 수업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은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자, 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내가 어떻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알기 위해 처음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자, 그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우리가 사람답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사진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질문을 하나 할까요? 예쁜 아기와 강아지가 나와 있는데 크게 얘기를 하자면 사람과 동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연계를 크게 나눈다면 사람은 동물 안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과 동물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공통점도 있죠.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그렇다면 동물과 다른 사람만의 차이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만의 특성, 동물과 차이가 나는 그 특성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마 우리가 동물들과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배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거나 졸리면 잠을 자고 목이 마르면 물을 먹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배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화장실을 가고 이러한 것들은 아마 동물과 공통적인 특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해진 욕구에 따라서 먹고 자고 배설하고 이런 것들 이런 본능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지니고 있는 특성입니다.
본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본능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람과 동물은 구분이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이 본능에 따라서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동물과 차이가 나는 점은요, 바로 한 가지, 여러 가지가 더 있겠죠. 더하기 동물과 다른 사람만의 어떤 특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성으로 인해서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서만 살지 않고요. 만약 본능에만 충실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특성을 지금부터 살펴보면, 자, 일단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다음 그림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의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동물과 차이가 나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잘 안 보시고 각각 어떤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이 나시나요? 첫 번째 그림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무언가 망친 것 같죠? 네,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특성은 동물과 다르게 아마 무언가 도구를 만들고 그리고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은 학생 3명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네, 바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즉,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고 하나의 공동체, 사회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회는 동물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함께 항상 커뮤니케이션하고 의사소통하고 좀 더 바른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고 함께 잘 살고자 노력하는 이런 특징이 동물의 그냥 무리지어 함께 있는 것과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동물과는 차이가 나는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혹시 우리가 등산을 하거나 산을 가거나 할 때 조금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저렇게 돌을 탑을 쌓아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돌탑들이 군데군데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그림은요. 보드를 타고 있네요. 말 그대로 놀이를 즐기고 있는 그림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은 놀이하는 사람, 즉 유희를 어려운 말로 유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유희를 즐기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놀이를 하는 것. 이건 역시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특성들이 바로 사람이 동물과 차이가 나는 사람만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걸 갖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특성을 총 6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특성은 동물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런 사람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을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성, 이성적 존재입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생각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이성을 지닌 존재라고 합니다. 자, 이성이라는 것은 도덕적 판단 능력을 의미합니다. 옳고 그름, 참과 거짓,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하겠죠. 그런 생각하는 능력인 이성을 가진 것은 동물이 아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열려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열려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삶을 계획해 나간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의 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그 답을 찾았을 때 그 질문의 답에 대해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 계획하고 삶을 실천해 나간다고 해서 우리는 열려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역시도 동물과는 차이가 나는 특성일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도구적 존재입니다. 앞에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형태가 있든 없든 형태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들 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유형이든 무형이든 도구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만든 도구를 직접 사용하기도 하죠. 인간의 역사가 또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매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최상위의 단계에 올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최상위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었던 데는 아마 사람이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 특징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성은 도구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성은 우리가 앞에서 그림에서도 나왔지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과 공동체, 사회를 이루어서 함께 어울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는 사회적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역시도 동물과는 틀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를 계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언어, 그 다음 지식, 기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의 문화를 창조하고 그 수준 높은 문화를 끊임없이 계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만의 문화 또는 중국의 문화, 일본의 문화, 뭐 미국의 문화 등등등 다양한 나라들의 문화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서 사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종교적, 유희적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그림에서 봤듯이 사람은 종교 활동을 하고 놀이 활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활동과 놀이 활동 등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 즐거운 삶을 추구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총 6가지 사람의 특성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졌을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가지의 존재적 특성, 사람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기 나와 있는 6가지의 사람의 특성을 잘 이용하고 잘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면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특성을 모두 가진다고 해서 모두 다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부족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2번째 퀴즈이기도 했던 사람다운 사람. 과연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즉,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들이 질문에 답해준 내용들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퀴즈에서 여러분들이 답한 것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좋은 부모, 좋은 스승, 그다음에 겸손해야 된다, 위성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평등해야 되고 뭐 도덕을 가지고 인성이 갖춰져야 된다. 이런 것들 등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환경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올려준 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들은 정말로 진짜 우리가 사람을 좋은 사람이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요소들일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아마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과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자, 요거 한번 보실까요? 사람다운 사람의 의미. 자, 이솝우화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솝우화 지금부터 각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보셨나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모르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이솝이 나오고 목욕탕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솝이 이제 주인에게 목욕탕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이솝에게 이제 주인이 물었을 때 이솝의 대답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 사람이 들어갔죠. 그래서 한 명밖에 없다고 해서 주인이 가봤을 겁니다. 근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 질문을 합니다. 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니? 라고 묻습니다. 이솝이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고 대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솝이 봤을 때 사람답게 행동하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본 거겠죠. 이솝이 본 사람다운 사람, 즉 다른 사람과 함께 배려하면서 같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런 삶을 위해서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이솝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도덕적인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솝은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시 얘기를 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에 도덕이 꼭 들어간다는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사람다운 사람의 뜻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일 겁니다. 즉 도덕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퀴즈의 정답으로 얘기해줬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람의 도덕성을 구성하는 데 매우 필요한 요소들이겠죠. 그런 요소들이 모여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도덕적인 존재.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의 특성을 봤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더해서 조금 더 그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 아닌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한 특성, 도덕적 존재, 도덕성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진 특성이고요. 사실은 사람이라면 이 도덕적인 존재로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요 근래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요즘은 코로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퀴즈 답에서도 이런 걸 언급해 준 친구가 있었는데요. N번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많이 이슈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여러분들 나중에 아까도 봤지만 이성과의 관계, 성과 관련된 얘기를 주에 하게 됩니다. 성이라는 것은 뭐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악용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참 많습니다. N번방 사건이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N번방에 가담했던 사람들 또는 주축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사람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즉 도덕성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이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지녀야 된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EBS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93년 10월 10일) 전북 부안군 해상에서 362명을 태운 서해 회류호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서해 회류호의 백운두 선장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1950년 12월 10일 메러디스 빅토리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목숨을 건 만여 명의 피난민이었습니다. 레너드 P. 라루 선장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두 선장의 결단에 수많은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입으로 인해 시작된 한국전쟁은 매우 치열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유엔군의 개입으로 전쟁은 끝나는 듯 했지만 전쟁터를 뒤덮은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인해 전세는 급격히 불리해졌습니다. 이에 유엔군 사령부는 1950년 12월 8일 다시 남쪽으로 군대를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하지만 남쪽으로 가는 육로는 이미 중공군의 원산 점령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즉, 배로 철수하는 것 빼고는 군병력과 피난민이 남쪽으로 내려갈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군은 퇴각하기 위해 흥남부두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자와 군인들을 태우기 위한 수송선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레너드 P. 라루 선장이 이끄는 물자 수송을 위한 민간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군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0만여 명의 피난민들은 군인들을 따라오며 고된 피난길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 배를 타지 못하면 죽는다는 절박한 심정의 피난민들의 행렬은 매우 길었고 그 행렬은 모두 흥남부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백운두 선장이 이끄는 서해 회류의 출발은 불안했습니다. 기상당국의 기상관측과는 달리 기상특보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당시 해역의 기상 상태는 바람도 강했고 파도도 높았습니다. 실제 군산항에서는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운항하던 배가 출항 도중 되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서해 회류호의 출항이 미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승객들이 폭풍주의보도 발효 안 됐는데 왜 출항하지 않으려 하냐며 출항을 재촉했습니다. 이에 더해 회사 측의 안전 불감증으로 기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서해 회류호의 출항을 강행했습니다. 여행객들이 몰려 221명의 정원에서 141명을 초과한 362명이 승선을 한 서해 회류호는 그렇게 위험한 길을 떠납니다. (3에서 4m의) 높은 파도를 견디며 격포항으로 향하던 서해 회류호에 갑자기 파도가 배 위로 올라갔고 선체는 오른쪽으로 눕혀졌습니다. 선박은 뒤이어 파도와 함께 제자리로 돌아섰으나 또다시 같은 방향으로 기울여지면서 침몰하고 맙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구조 작업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초겨울의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가운데 선장의 시체는 배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배의 총책임자 백운두 선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 1950년대 흥남부두로 돌아오겠습니다. 몰려든 피난민들은 배에 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철수 계획에 피난민들을 태우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군 장교들이 라루 선장을 찾아옵니다. 시간은 부족했고 피난민을 태우는 것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라루 선장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인원을 태우기 위한 배가 아닌 물자 수송용 배였기 때문입니다. 배 위에서 라루 선장은 물이 지은 피난민들의 얼굴에서 공포와 절망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두려움이 가득한 눈망울로 아버지와 어머니 품에 꼭 매달려 있었습니다. 라루 선장은 자신이 저들에게 탈출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950년 12월 22일)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14,000여 명의 피난민들이 한 명씩 올라탑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연료와 무기들은 배 밖으로 버려집니다. 인근에서 중공군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14시간 동안 피난민들의 탑승이 이루어졌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라루 선장은 피난민들의 탑승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선장이 사라져버린 서해 회리호 사건. 백운두 선장이 배를 탈출했다는 보도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운두 선장은 어딘가 은신하고 있다. 해외로 이미 도피를 했다. 라는 소문들이 퍼져만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의 승객들이 목숨을 잃는 사이에 도주한 무책임한 선장의 이야기에 분노했습니다. 수많은 전화 제보가 이어졌지만 백운두 선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백운두 선장 찾기는 사고가 난 지 닷새 만에 끝이 납니다. 백운두 선장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백운두 선장이 발견된 곳은 서해 회리호의 조타실 뒤편 통신실이었습니다. 책임감으로 끝내 본연의 임무를 다하며 배를 지키려고 했던 백운두 선장은 서해 회리호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침몰하는 배 안. 백운두 선장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내린 결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끝까지 다하려는 것 아니었을까요? 한편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흥남부두를 떠납니다.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출항하자마자 흥남부두는 파괴됩니다. 적군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물자를 모두 불태운 것입니다. 이제 바다에 떠있는 메러디스 빅토리호. 이미 정원의 230배를 초과한 상태로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안고 배는 항해를 계속합니다. 모두가 힘든 항해길이었습니다. 물, 식량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항해길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3일간의 짧은 항해 속에서 5명의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들을 미국인 선원들은 김치 1호, 김치 2호라고 불렀습니다. 3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거제도에 도착을 앞둔 메러디스 빅토리호. 피난민들은 그제야 비로소 숨을 돌립니다. 14,000명 피난민들의 진심 어린 인사에 라루 선장은 느껴보지 못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최대 구출 기록으로 기네스에 등재됩니다. 선장은 선박에서 모든 승무원을 지휘 통솔하고 선박과 선적 화물을 관리하며 여객의 안전 항해를 도모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선장의 능력은 위기에서 가장 빛을 발해야 하며 승객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깊고 거대한 바다에 비해 손바닥만큼 좁은 배를 믿고 탈 수 있는 것은 선장과 선원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은 아닐까요? 잘 보셨나요? 두 선장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한 배에서 정원을 초과해서 운항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두 경우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두 분의 선장님이 하셨던 그런 행동 아마도 우리가 말 그대로 화면에 나와 있듯이 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다른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실제로 선장이 해야 할 또는 승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긴급한 상황에서 배와 또는 그다음에 그 승객들을 저버리고 본인의 생명과 안위만 생각하고 도망을 쳤거나 했던 경우들도 실제 사례에서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본인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 사실은 책임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선장이 지녀야 할 덕목들 중 도덕성을 끝까지 실천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선장의 이야기도 받고 사람다운 사람이 지켜야 할 또는 가져야 할 그런 특성의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 그 부분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퀴즈입니다. 나와 있는 대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들을 해왔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기 위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한 뒤에 실천한 내용을 육하 원칙에 맞춰서 육하 원칙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지요. 이 육하 원칙에 맞춰서 퀴즈답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퀴즈의 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각 반별로 우수자 5명에게 계약 후에 소정의 보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퀴즈의 답은 가끔 그런 궁금함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올라오는 답이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는 퀴즈들은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지필평가를 치게 되면 각 문항에 정답이 있게 되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을 잘 작성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공개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글들 속에서 누군가가 또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개적으로 게시판에 올리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 가지지 말고 모두들 이 퀴즈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면서 답만 쓰는 것이 아닌 내가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퀴즈는 이번 주 중으로 답을 올려주시면 잘 취합하여 여러분들께 개학 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직접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으면서 여러분들도 사회적 거리를 잘 지켜주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